이미 이제 본체가 들어가기 전에 반 정도 게임은 끝나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렇게 가능하다. 예. 군 요구도에 맞춰서 저희는 언제든지 개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최대 6대까지 동시에 비행 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30대까지도 동시에 관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이번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카이가 이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분 모시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이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강병길 실장입니다.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개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기체들이 좀 보입니다. 이 KF-21이 뒤에 있고 가운데 좀 큰 등치의 무인기 형상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는 2030년, 40년대에 이루어지는 체계가 될 거고요. 지금 선진국에서 6세대 전투 체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KF-21이 유인기 플랫폼을 가지고 고위험도의 임무를 앞에서 무인기가 먼저 수행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무인기도 보시는 것과 같이 큰 대형의 기체가 있고 소형의 기체가 있고요. 지금 대형의 기체는 저희가 UCAV라고 부르는 무인 전투기 기능을 하고 있고 자체 센서와 내부 부장차를 가지고 있어서 전투가 가능한 기체가 될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 기체는 무인 전투기에 앞서서 적을 기만하는 디코이 역할을 하는 기체, 적 상공에서 전자전을 수행하는 기체, 그리고 카메라를 달아서 정찰하는 임무를 가지는 기체가 되겠고요. 이 기체들의 특징은 적과의 소모성으로서 전시 상황이 되면 일회성으로 적진에 투입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아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체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무인 전투체계가 단순히 하나의 레벨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소모성 전투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약간 하이엔드급의 무인 전투기와 함께 좀 협업을 해가면서 하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전투를 좀 수행하기 위한 이런 개념들을 구상하셨는데 작은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명 모듈형 임무 장비라고 해서 노즈 부분에 필요한 임무 장비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동그랗게 생긴 게 이제 RCS 리플렉터라고 해서 RCS 값을 반사시켜주는 거거든요. 일부러 RCS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KF-21을 개발했기 때문에 RCS 값을 알고 있잖아요. 얘가 KF-21의 RCS 값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적진에 고속으로 침투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KF-21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방공방을 작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제 소형 잼머가 전자전을 통해서 방공방을 축소시키고 그러면 이제 레이더 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인 전투기가 들어가서 무장으로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본체가 들어가기 전에 반 정도 게임은 끝나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KF-21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종사 입장에서는 진로가 확보된 상황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체계가 잡혀간다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가장 큰 게 요즘 유행한 AI, 그리고 이 무인기 간에 협업 임무를 하려고 하면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 이런 기술들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요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유무인 복합에 대한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소형 무기 실증기를 만들어서 실제 비행을 통해서 실증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를 실증까지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이 실증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이거는 지금 조만간 2, 3년 내에 실제 비행까지 해서 연동까지 시켜볼 겁니다. 지금 국내 사고 있는 수준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기반이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기반이라는 것은 실제 리얼 환경을 반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시키는 AI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학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 환경을 반영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저 무인기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나요? 이 무인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대공, 공대지 전투가 가능한 이제 초음속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 임무를 수행하는 속도 단계가 암속하고 청속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펙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고 군 요구도에 맞춰서 저희는 언제든지 개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요구도의 미션이 와도 가능하다. 예. 무장 적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 아래에 보면 중거리 공동 무자를 2발을 달 수 있고요. 그 2발 정도의 공간이면 이제 SDB라고 부르는 소형 무장을 4발까지는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 지휘 임무를 하게 되면 공대
무쇠배양 장착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 공대공 임무가 필요하면 그 안에 공대공 무장을 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AI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이 무인기들이 앞에서 가면 무인기 센서에도 취득된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정보들을 결국 유인기의 조종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인기도 자체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센서 플러스 다른 항공기에서 데이터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 이걸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자체가 오프로드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센서 정보를 융합을 하고 조종사들은 최종 디시전만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선순위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레벨 수준에서의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겠군요. 근데 이런 멈티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고 앞으로 카이가 가지는 계획.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체계 개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십몇 년 전부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 그걸 따라잡기 쉽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에도 기회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KF-21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유무인 복합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통한 자율임무 수행 기술을 하고요. 고속 데이터 링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기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입수가 되면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에 대한 기술들을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플랫폼 만드는 기술들은 저희가 이미 KF-21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완성이 되면 곧장 체계 개발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이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동영상에서만 보던 비행체가 처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이에서 미래 비행체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조혜영 상무입니다. 네, 조상무님 반갑습니다. 동영상에서만 보던 모습이 실제로 구현돼서 딱 있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무인기는 두 가지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여러 그 임무에 쓰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품을 모듈화하자. 이제 이게 모듈화 개념입니다. 동일한 거에 요 세 가지 모듈이 있어요. 정찰과 통신 중계와 타격.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찰. 날아가서 정찰 임무를 할 때는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통신 중계를 할 때는 요거를 갖다 바꿔 끼면 되고 공격을 할 때는 타격 모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듈화 개념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 과제고요. 저희가 이제 국기원으로부터 수주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 세 가지를 기술을 입증하는 게 26년까지 과제고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발사체가 이제 지금 하나에서만 나가지 않습니까? 다연장포처럼 되면 굉장히 많은 거에 군집 들어온 개념까지 향후에 적용될 생각입니다. 26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딱 이게 세팅이 된. 예, 형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시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포처럼 미사일처럼 쏘면 나가서 날개가 펼쳐지면서 어떤 임무를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상에서 쏘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헬기에서 쏘는 개념도 있어요. 헬기에서 멈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사할 수 있게끔. 그러면 LH나 이런 데 옆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AL이라고 헬기에서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지상 부대에서 발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걸로 개발한다. 이런 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0분 이상은 비행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지상군들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 개념보단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느 부대가 쓰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이게 이제 한 대만 발사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더 발사되는 개념까지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 대가 해야 되니까 이제 군집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임무 수행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기술을 실증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ROC에 맞춰서 기능을 더 추가하거나 확장하면 되니까. 그 옆에도 보니까 이건 좀 약간 낯익은 형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군단에서 쓰는 장기 채공 무인기인데 송골매를 대체할 군단급 무인기거든요. 현재는 개발이 거의 끝나가서 양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하는 중간에 굉장히 많은 기술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발해서 양산할 거에 다음 버전. 그래서 지금 현재 군단급을 블록 1, 요게 블록 2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미리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점이 굉장히 언제나 급해요. 이제 사업이 가고 나면 저희가 5년 걸린다 그러면 군은 한 뭐 4년으로 줄일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정부랑 사업을 스타트하면 그 개발 기간을 4년 아니면 3점 몇 년까지 줄이려고 자체 기술로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블록 1과 2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신장시킬 수 있다. 제일 먼저 비행 성능을 대폭적으로 어떤 비행체에 따라 오래 멀리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엔진 주력 바꾸는 거, 그다음에 구성품들 최신화시키는 거, 임무 장비 바꾸는 거 쉽게 얘기하시면 다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로 얘기하면 이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거의 재건축하는 수준으로 하되 저희가 이제 블록1을 했으니까 블록1의 취약점, 보완할 사항, 개선할 사항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스터디해서 개선한 것들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 언제나 고객을 만나면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를 다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지수로만 봐도 일단 8가지가 돼요. 동체 형상도 좀 달라지고 엔진 성능, 비행체 향상 능력, 착륙 장치 개선, 임무 장비 성능 개선, LRU 통합 및 경량화 설계. 부품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를 통합해서 경량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재건축이네요, 이거. 예, 맞습니다.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 버전이 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면 이것도 역시 멈티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욕심으로는 블록1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저희가 이제 CJ 정화 업체로 참여를 해서 블록1을 개발했으니 블록2는 이제 업체가 직접 하겠다. 업체가 직접 해야 되는 이유는 수출을 타겟팅을 하겠다. 지금 무인기 중에서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는 못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거 블록2를 만들면서 수출의 요구도까지 반영을 해서 수출하는 게 꿈입니다. 이 기술력으로 이제 자신감이 좀 붙으셨군요. 블록1을 해봤으니까 블록2는 제대로 할 수 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할 수 있다. 단디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또 기업도 자생력을 갖춰서 또 다른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또 이게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LIG 넥선 항공드론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윤남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저는 항공드론 사업부에서 드론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안티드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지금도 뭐 중복해서 쓰고 있지만 군이라든지 업체 산업 분야에서는 요즘은 안티드론보다는 대드론, 카운터 드론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드론 통합 체계의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완제품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고요. 하단에 보시는 이 네모난 사각형의 부품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4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360도로 접근하는 드론들을 탐지할 수 있고요. 작은 팬텀급 드론을 5km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지 범위가 5km. 그렇습니다. 보시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2호 IR 카메라가 3km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면서 드론을 식별을 해가지고 얘가 공격할 드론인지 우리 아군 드론인지를 확인하고 공격할 필요가 있으면 저 상단에 있는 부품이 제머입니다. 저 제머로 제밍을 해가지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착륙을 시키든지 비행 불가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프트킬 방식의 대드론 시스템이라는 말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머를 활용한 소프트킬 대드론 통합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식 배열 레이더. 아니, 전자식입니다.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A사 레이더가 지상에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돔형으로 생긴 제머는 그냥 360도 방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세게 줘야지 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런 제머는 지향성이기 때문에 적은 출력으로 딱 그 부분만 지향을 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향성, 돔은 무지향성 제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디 시범 운용을 하거나 야전 운용 시범 같은 걸 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배치된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동형으로도 운용을 하고 고정형으로도 운용하고 하는 장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킬 방식인데 하드킬 방식과 연동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프트킬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킬과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곧 국가연이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도 하드킬에 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넥스원에서 항공기용 소형 드론부터 대형 드론까지 그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고 있는 이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통제 장치가 가방 형태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휴대용 GCS는 하나의 GCS로 다수의 여러 드론들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통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 메시지와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이종 기체들을 하나의 GCS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옆에 보시는 작은 통신 모듈들이 기체에 장착되게 됩니다. 기체에 장착되게 되면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각종 임무 영상 혹은 가지고 있는 표적 정보들을 GCS 혹은 좌측에 보시는 지상 영상 수신기를 통해서 기체가 보내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신할 수 있고 GCS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되게 간소해 보이는데 이게 몇 대 정도의 무인기까지 드론까지 연동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최대 6대까지 동시에 비행 시험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MNS를 통해서는 20대 이상, 30대까지도 동시에 관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어떤 드론이든 지금 여기에 공통 통신 모듈, 데이터 링크 장비 이것만 장착하면 한 대에서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예, 얘기군요. 맞습니다. 보통의 드론들은 FC라고 하는 조종 통제 컴퓨터가 달려 있습니다. 상용 드론들은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저희가 개발한 메시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보시는 소형 통신 장치에는 그런 메시지 컨버팅 하는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더 발전을 꾀하고 계실까요? 지금 좌측에 있는 통신 장치가 현재 지금 개발이 완료된 장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좌측이 700g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200g 수준으로 점점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론들은 가지고 있는 페이로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모듈이 무겁게 되면 이제 임무 장비를 줄여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최대 가볍고 작게 만드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럼 이제 실제 요거 이제 시험 평가를 해보신 상황인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국가연 과제로 수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비행 시범을 다 맞춰서 납품한 상태입니다. 납품을 했군요.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고 계시는 어떤 과제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사실 이 과제 자체가 데이터 링크 표준화 과제를 했었던 거고요. 국방과 민간 쪽에 지금 계속해서 표준화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론들이 공통된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작아졌는지 한번 실물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리스 스퀘어 이 레이더 제품인 거죠. 네, 저희는 드론 탐지 레이더를 제작하고 있는 토리스 스퀘어라고 하고요.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더들이 기존의 무기 체계였던 비행기나 큰 물체들을 잡는 데에 이용이 됐었는데 이 레이더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 육군의 2대, 해군의 1대, 공군의 1대가 이제 2020년에 납품이 됐고요. 작년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 대기업인 현대위아에 투베이를 판매를 해서 현재 같이 연동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버전이 출시되어 있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탐지 범위는 한 13km 정도까지 RCS 0.01이라고 하는 팬텀4 레이더에서 봤을 때는 야구공만한 사이즈의 드론을 탐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차량이나 선박과 같은 물체들까지 한꺼번에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km 바깥에 있는 야구공까지 잡아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레이더와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레이더의 경우에는 클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잔상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레이더가 주변을 파악하면 잔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레이더들도 마찬가지로 그 잔상들을 제거를 해버리는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천천히 이동하는 조그마한 물체들을 잡는 데 특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산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00% 국내산, 국내 기술이고요. 부품은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모듈하고 같은 A사 레이더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모듈이 국산화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국산화율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레이더 시스템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토리스 스퀘어가 가지는 장점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리스 스퀘어 레이더는 가장 우수한 성능은 탐지 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등한 탐지 거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로 드론을 탐지해서 이후 대응할 수 있는 카메라나 무력화 자산들인 제모 그리고 충파 드론 같은 그런 무력화 자산들에게 시스템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AI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어스랩과 협력하게 된 계기는 안티드론 솔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찾는 것들로 한정될 수는 없다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력화 자산들이 필요한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근거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머나 RCWS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가 3km, 4km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론의 특성상 작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에는 무력화 자산들의 무력화 범위까지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 전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목적으로 니어스랩과 이제 공동관을 열게 됐습니다. 또 충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종말 유도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적 드론 근처까지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동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율비행 드론 전문업체 니어스랩에서 B2G 부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나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드론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제 북한 드론이 넘어와서 위협이 됐던 적도 있고 국가의 중요 시설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상용 드론에 의한 위협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갖출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머에 의한 소프트킬에 의한 방법들은 많이 나왔는데 하드킬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되는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드킬 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고민에서 이 드론을 만들게 됐고요. 레이더가 탐지한 어떤 위협을 이 드론에 정보를 주면 표적 위협까지 이 드론이 날아가서 직접적으로 충돌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제 딱 보기에도 미사일이나 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약처럼 소모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도 단순화하고 대량 생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사일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추적하는 그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스티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탐지한 표적을 락온을 해서 마지막 종말 유도를 해서 타격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비전 알고리즘을 이 안에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될 거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기체가 제어를 해 나가서 마지막 종말 단계까지 실제로 타격을 이룰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비행 제어 기술이 이 기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까지는 얘 커버 가능하다. 그런 이제 재원들도 좀 있을 텐데 재원을 좀 혹시 소개 밝혀주실 수 있나요? 항속할 수 있는 속도는 최대 200km/h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네네. 예, 이제 계속 200km로 날 수는 없으니까 한 100에서 150km로 항속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작전 범위는 5km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물리적 충격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가속도 최대 범위는 250km/h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에서는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저희 비행 시험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예. 좋죠. DJI사의 매트리스 600이라는 큰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를 저희 드론으로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흔히 상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기체들이 25kg 이하급입니다. 그 급에 대한 기체들을 전부 다 우리가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속도나 이런 거는 크게 관계는 없나요? 속도도 관계가 있고 네네. 사실 저희의 기술이 지금 아직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의 1세대 모델이고요. 점점 더 빠르게 날아가는 표적 기체를 타격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갈 거고 1차적인 목표는 상용 드론이 대부분이 40km/h에서 60km/h를 최대 속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상용 드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걸 저희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버전 1 차원에서는 그런 상용 드론에 대한 안티 드론 시스템이 되는 거고 점점 고도화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또 군 관련 취재를 하다가 더 반갑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